안녕하세요. 제 나이 102세 의사 한덕규입니다. 75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봤습니다. 바쁘게 일하다 보니 정작 제 자신의 건강은 돌보지 못했답니다. 잠도 하루 3시간도 못 잘 때가 많았답니다. 밥도 제때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싼 영양제와 한약 등을 먹으면서 일해왔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63세가 되던 해, 의사인 저도 쓰러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해주고 비싼 영양제를 먹어도 소용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제가 찾은 것이 바로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근본적인 건강 습관과 노년기에 대비해야 할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비밀을 오늘 공개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나라 100세 이상 인구가 지난 10년간 3배 이상 증가했지만 건강하게 100세를 맞이하는 비율은 고작 15%에 불과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가 무려 17.5년이라는 점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제가 102세까지 활발하게 살아온 5가지 핵심 비결을 알게 됩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닌 제 환자들과 제 자신의 경험에서 검증된 실천법입니다. 이 방법들은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10년 이상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지혜 담은 노후는 앞으로 여러분의 노후 삶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함께 건강한 인생을 설계해 나갈 것입니다. 긴 영상이지만 시간을 편안하게 두고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80세까지 사는 것이 대단한 장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과연 몇 분이나 건강하게 100세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저는 평택에서 75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고 그들의 노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제 환자 중에 박정희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83세의 나이에 무릎 통증으로 저를 찾아오셨죠. 선생님,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손주들과 놀아줄 수도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통증과 질병은 당연하다고요. 하지만 이건 큰 오해입니다. 제가 다른 92세 환자인 김영수 씨는 매일 아침 5km를 걷고 주 3회 수영을 하며 텃밭에서 직접 채소를 기릅니다. 두 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김영수 씨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건강 비결을 40대부터 꾸준히 실천해 오셨습니다. 우리 몸은 신기한 기계입니다. 관리를 소홀히 하면 빨리 망가지지만 잘 돌본다면 100세가 넘어서도 훌륭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제가 102세인 지금도 매일 진료를 보고 강연을 다니고 책을 쓸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5가지 비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박사님, 어떻게 그 나이에 그렇게 정정하게 계세요? 비결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5가지 실천법은 어렵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상적인 습관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가 55세, 60세, 70세, 80세라고 해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 경험으로는 언제 시작하든 변화는 가능합니다. 85세에 처음 수영을 배워 90세의 대회에서 우승한 제 환자도 있었으니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긍정적 태도 유지하기, 규칙적인 신체 활동, 건강한 식단 관리,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사회적 관계와 활동 유지하기, 이렇게 5가지 핵심 비결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길어질 수도 있지만 편안하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위한 이야기니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제 첫 번째 비결, 긍정적 태도 유지하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단순한 심리적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의학적으로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제 환자 중 이영자 할머니는 80세에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절망하지만 이분은 달랐어요. 선생님, 제가 꼭 이겨낼 거예요. 아직 증손자 대학 입학식도 봐야 하고 제주도 여행도 가야 하거든요. 놀랍게도 이영자 할머니는 5년 후인 지금 85세에 완치 판정을 받고 정기 검진만 받으러 오십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같은 진단을 받은 78세 최병철 씨는 이제 다 끝났네요. 어차피 얼마 못 살 텐데 라며 치료에 소극적이었고 2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이런 사례는 제 60년 의사 생활에서 수없이 봐왔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보다 심장병 발생률이 50% 낮고 면역력도 30%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줄이고 엔도르핀과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박사님, 그래도 저는 원래 성격이 부정적인데요. 어떻게 바꾸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성격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연습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한 일 3가지를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났네. 고맙다. 맛있는 아침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하다. 오늘 만날 친구들이 있어 행복하다.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잠깐 이라고 외치고 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보세요. 아이고, 또 허리가 아프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래도 어제보다는 낫네. 오늘 가벼운 산책을 하면 더 좋아질 거야. 라고 바꿔보는 겁니다. 세 번째, 하루 10분씩 긍정적인 명상을 해보세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깊게 호흡하며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102세인 지금도 매일 아침 이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웃음이 중요합니다. 웃음은 최고의 약입니다. 저는 매일 30분씩 코미디 프로그램을 봅니다. 웃을 때마다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통증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 환자 중 60대 김철수 씨는 만성 통증으로 고생하다가 웃음 치료를 시작한 후 진통제 복용량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는 그래도 현실이 힘든데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라고 물으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현실이 바뀌지 않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은 바꿀 수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빨래를 못 널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덕분에 미세먼지가 씻겨 내려가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75세 박영희 할머니는 관절염으로 걷기가 힘드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버스 타고 다니면 창밖 구경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만나니 오히려 좋네 라고 하셨죠.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긍정적인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이 됩니다. 여러분의 친구들, 가족들을 살펴보세요. 항상 불평하고 걱정하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조금 더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교류를 늘려보세요. 지금까지 긍정적 태도 유지하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비결인 규칙적인 신체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몸은 움직이라고 있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야말로 건강한 노후의 핵심이죠. 제 진료실에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운동은 이제 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이 더 중요해집니다.
저희 97세 환자 정수동 할아버지는 92세에 허리 디스크로 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그분은 거의 걷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수영을 권했더니 이 나이에 무슨 수영이냐고 하셨죠. 하지만 결국 시작하셨고 5년이 지난 지금 허리 통증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수영장에서 만난 친구들과 수중 걷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운동의 효과는 즉각적입니다. 30분만 걸어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뇌의 산소 공급이 증가하며 기분을 좋게 하는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정기적으로 운동하면 심장병 위험이 40%, 당뇨병 위험이 58%, 치매 위험이 3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이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최고의 운동입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요가 모두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걷기는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저는 102세인 지금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5,000보를 걷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세요. 하루 500보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제 환자 중 71세 이미영 씨는 다리가 아파서 걷기 힘들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의자에 앉아 무릎을 들었다 내리기, 발목 돌리기, 팔 들어 올리기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분은 3개월 후 이제 10분은 걸을 수 있어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수영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이 되어 특히 좋습니다. 제 자신도 80세부터 수영을 시작했는데 어깨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물속에서는 중력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육상에서 하기 힘든 동작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75세 김정숙 씨는 요가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이제 양말을 신을 때 허리를 굽혀도 아프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기 위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 일정한 시간에 하세요. 저는 아침 식사 전 운동이 습관이 되어 하루의 시작이 됩니다. 둘째, 운동 파트너를 만드세요. 약속이 있으면 미루기 어렵습니다. 셋째, 운동 일지를 기록하세요. 작은 성취도 기록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활동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한정거장은 걸어가고 TV 광고 시간에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는 식으로요. 제 83세 환자 박영수 씨는 TV 리모컨을 일부러 멀리 두어 자주 일어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이를 방지하려면 적절한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물병이나 쌀 1kg 봉지를 들고 팔 운동을 하거나 벽에 기대어 스쿼트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운동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꼭 하세요. 5분씩만 해도 부상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갑자기 강도를 높이지 마세요.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합니다. 셋째, 통증이 있으면 즉시 멈추세요. 아픔을 참고해야 효과 있다는 것은 위험한 미신입니다. 제가 65세 때 무릎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의사로서 알고 있었지만 환자의 입장이 되어 보니 재활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깨달았습니다. 꾸준한 재활 운동 덕분에 지금도 등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 건강한 식단 관리입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음식을 약으로, 약을 음식으로 삼으라고 한 말은 24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매일 입에 넣는 음식이 우리의 세포를 만들고 에너지를 공급하고 면역 체계를 구축합니다. 제 환자 중 78세 최금자 할머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으로 여러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 이렇게 약만 먹다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셔서 식습관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6개월 동안 식단을 바꾸신 결과
약 복용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체중도 5kg 감량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한 식단이 뭐냐고 물으십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지키는 원칙은 간단합니다. 첫째,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매끼 한 줌씩 먹습니다. 둘째, 통곡물과 콩류를 주식으로 삼습니다. 셋째, 생선과 닭고기 같은 단백질을 적정량 섭취합니다. 넷째,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다섯째, 가공식품, 당분, 나트륨, 트랜스 지방은 최소화합니다. 색깔이 다양한 채소와 과일에는 각기 다른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빨간 토마토의 라이코펜, 초록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보라색 가지 안토시아닌 등이 노화를 늦추고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 점심 식사는 항상 5가지 색깔의 채소를 포함합니다. 흰 쌀밥보다는 현미, 잡곡밥이 건강에 좋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해 변비를 예방하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며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제 환자 중 82세 박명호 씨는 백미에서 잡곡밥으로 바꾼 후 혈당이 안정되어 인슐린 주사 횟수가 줄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신경 써서 섭취해야 합니다. 생선, 두부, 닭가슴살, 계란 등이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제가 102세인 지금도 매일 계란 1개와 두부 1모를 꼭 먹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 쉽게 탈수 상태가 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사 전, 운동 전후에 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물병을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두면 자연스럽게 물을 더 마시게 됩니다. 가공식품은 정제된 탄수화물, 설탕, 나트륨, 트랜스 지방이 많아 건강에 해롭습니다. 심장질환, 당뇨병, 고혈압,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포장지가 없는 음식이 최고의 음식이라고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노년기에는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영양소가 있습니다. 뼈 건강을 위한 칼슘과 비타민 D, 면역력 강화를 위한 아연과 셀레늄, 눈 건강을 위한 루테인과 지아잔틴 등입니다. 제가 먹는 견과류와 작은 생선, 녹색 잎채소에는 이런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식사량도 중요합니다. 제가 지키는 원칙은 밥그릇에 7분만 채우기입니다. 80세 정도면 소화 능력이 젊었을 때의 70% 정도로 떨어집니다. 적게 먹되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 알지만 실천하기 어렵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단번에 모든 습관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하나씩 바꾸는 전략을 권합니다. 첫 주에는 물 마시기, 다음 주에는 과일 추가하기, 그 다음 주에는 가공식품 줄이기 식으로요.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힘든 분들을 위한 팁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대량 조리해서 소분해 냉동 보관하면 편리합니다. 또한 요즘은 건강식 배달 서비스도 많으니 활용해 보세요. 제 환자 중 혼자 사는 85세 김영애 씨는 이웃 2분과 돌아가며 음식을 해 먹는다고 합니다. 사회적 교류도 되고 식단도 다양해져 일석이조라고 하시더군요. 건강식이 꼭 맛없는 것은 아닙니다. 향신료와 허브를 활용하면 소금을 줄여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마늘, 생강, 양파, 강황, 바질, 로즈마리 등을 즐겨 사용합니다. 이런 향신료들은 항염 효과도 있어 건강에 이중으로 좋습니다. 네 번째 비결은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염증을 증가시키며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우울증 위험을 높입니다. 102세인 제가 지금도 환자를 보고 강연을 다닐 수 있는 비결 중 하나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왔기 때문입니다. 저희 오랜 환자였던 72세 이상진 씨는 사업 실패 후 심한 불면증과 고혈압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약물 치료도 효과가 제한적이었죠. 그때 제가 명상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며 거부감을 보이셨지만 결국 시작하셨고 3개월 만에 수면제 없이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혈압약 용량도 줄일 수 있었고요. 스트레스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스트레스는 늘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제가 실천하는 스트레스 관리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호흡입니다. 스트레스를 느낄 때 깊은 호흡을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갑니다. 저는 하루에 3번, 식사 전에 5분씩 복식 호흡을 합니다.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2초간 참았다가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쉬는 방법입니다. 둘째, 명상입니다. 명상은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고 전두엽을 강화시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5분간 명상을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생각이 떠오르면 판단하지 않고 관찰한 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셋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이고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을 증가시킵니다. 제 환자 중 68세 박정우 씨는 아내를 잃은 후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걷기 모임에 가입했는데 2달 만에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넷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잘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됩니다. 저는 매일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어 아침 5시에 일어납니다. 꾸준한 수면 습관이 건강의 기본입니다. 다섯째, 사회적 연결입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는 강력한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저는 주 2회 동네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바둑을 두며 스트레스를 푸는데 이런 시간이 약보다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여섯째, 웃음입니다. 웃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면역력이 향상됩니다. 저는 매일 저녁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거나 유머책을 읽습니다. 웃음이 최고 약이라는 말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일곱째, 자연과의 교감입니다. 숲이나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매주 한 번 근처 공원에서 숲 목욕을 합니다. 그냥 나무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자연의 소리를 듣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특히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죽음, 질병 진단, 은퇴, 이사 등 큰 변화를 겪을 때입니다. 이런 때는 평소보다 더 많은 자기 돌봄이 필요합니다. 제 환자 중 79세 김미란 씨는 남편을 잃은 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져 대상포진까지 걸렸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권한 것은 일기 쓰기였습니다. 매일 감정을 솔직하게 적어 내려가는 것이 트라우마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 스트레스가 뭐가 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건강 문제, 경제적 불안, 외로움, 독립성 상실에 대한 두려움 등 새로운 스트레스 요인들이 생깁니다. 이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되는 작은 습관들도 있습니다. 감사 일기 쓰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반려동물과 시간 보내기, 손자녀와 놀기, 정원 가꾸기 등이요. 작은 행복을 매일 찾는 습관이 큰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요즘은 노인 상담 서비스도 많이 있습니다. 제 환자 중 81세 최영수 씨는 상담사와의 대화를 통해 오랜 불안감을 극복하셨습니다. 5번째 비결은 사회적 관계와 활동 유지하기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넘게 진행한 장수 연구 결과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약
운동, 식이요법보다도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저희 환자 중 87세 김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83세의 아내를 잃고 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약도 제때 챙겨 먹지 않으셨죠. 그런데 동네 봉사단체에서 독거노인 방문 봉사를 시작하시면서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게 살아갈 이유가 돼요 라고 하시더군요. 지금은 건강을 되찾아 일주일에 3번씩 다른 노인들을 방문하며 활기찬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사회적 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는 노인은 심장병 위험이 29% 낮고 치매 발병률이 50% 낮으며 사망률도 50%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면 고립과 외로움은 흡연이나 비만보다 더 해롭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경험으로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노년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사회적 지위나 성취에 대한 경쟁보다는 진정한 교류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 좋은 시기입니다. 어떻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을까요? 첫째, 정기적인 모임에 참여하세요. 동창회, 종교 모임, 취미 동아리 등 공통 관심사로 모인 사람들과의 교류는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형성합니다. 저는 92세부터 시니어 의학 독서 모임을 시작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은 제 삶의 큰 기쁨입니다. 둘째, 봉사활동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새로운 목적을 찾게 해줍니다. 제 환자 중 76세 박순자 씨는 초등학교에서 주 2회 책 읽어주기 봉사를 하시는데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모든 통증이 사라져요 라고 하십니다. 셋째, 세대 간 교류를 늘리세요. 젊은 세대와의 소통은 새로운 시각과 에너지를 얻게 해줍니다.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97세의 손자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고 덕분에 지금도 화상통화로 전국에 있는 가족들과 자주 소통합니다. 넷째, 평생 학습을 계속하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게 됩니다. 제 친구 중 88세 이정희 씨는 85세에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첼로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시니어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족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 손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까요? 제 경험으로는 거리를 2대 가까이 있는 것이 비결입니다.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는 것이죠. 매주 일요일 저녁 식사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코로나19 때 많은 노인분들이 화상통화로 가족, 친구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셨죠. 저도 화상통화로 멀리 사는 손주들과 매주 이야기합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자주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재조명해 볼 시기입니다. 은퇴 후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관계의 질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서로의 취미를 존중하고 새로운 공통 활동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들은 특별한 비밀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조금씩 더해 가세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 말이 틀리지 않다면 100년 후에도 여러분은 이 순간을 기억하며 그때 그 의사 말이 맞았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 담은 노후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